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손경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FDP를 2020년에 처음 알게 됐고, 2020년에 FDP 안 이후에 FDP 자격증이 국내에도 좀 저변이 깔렸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페스 코리아 그리고 코스피와 함께 그 FDP 국내 과정을 이제 오픈하는데 이제 기여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2021년 4월 시험부터 해서 4월 시험, 작년 10월 시험, 그리고 올해 4월 시험, 그리고 올해 또 10월 시험을 지금 강의를 도맡아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Financial Data Professional, FDP, 한국말로 하면 금융 데이터 전문가라고 하는 자격 시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FDP를 이제 만든 협회를 좀 소개를 하고요. 협회를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FDP 자격증을 협회에서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이제 시험 목적상 아니면 FDP 자격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어떤 자격 요건 또는 FDP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등을 이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협회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고, 그리고 FDP가 무엇인지, 과연 FDP를 따게 되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늘 사실 이제 그 지금 온라인 설명에 오신 분들이 다들 궁금해 하시는 거는 해당 시험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며, 어느 정도의 시험 그 학습 기간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 일단은 FDP 자격 시험에 대한 정보고, 4번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FDP라는 자격증이 금융권에서 이제 많이 공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데이터 다루는 데이터 사이언스 부서에서, 아니 디지털 관련된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쪽으로 부서를 옮긴다거나 그런 회사로 옮기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고, 혹은 나는 이제 현재는 전공이 경영경제인데 이 디지털 관련해가지고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좀 알고 싶고 실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알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그 4번, 네 번째는 이제 실제 업무 활용될 수 있는 사례. 여기서의 사례는 FDP 저희 그 커리큘럼 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걸 중심으로 제가 좀 몇 개 선택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그 설명 들으시다가 그 질문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채팅창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우리 진행해 주시는 분들이 중간중간 제가 질문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언지를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채팅으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협회가 이제 어떤 의도로 이제 그 설립이 되었느냐라고 하면, 협회는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파이낸스, 두 번째는 테크놀로지, 세 번째는 프랙티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금융을 다루는 사람들한테 FDP 협회는 타겟으로 하는데, 현재의 머신러닝,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금융 쪽으로 빠르게 흡수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를 합쳐서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프랙티스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어떤 니즈가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 보시면, 일단은 현재 금융권에 있는 잡, 프론트 엔드, 미들 오피스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굉장히 테크놀로지 기반의 업무로 바뀌고 있다라고 첫 번째 지적을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제가 볼 때 엄청 중요한 것 같은데, 금융회사에서 현재 요구하는 고용인들의, 그러니까 실무자들의 카파빌리티랑 역량이랑 5년 후에 금융회사에서 요구하는 역량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데 5년이 지난 그 시점에 가보면 그 빠른 기술들이 다 접목이 돼서 웬만한 금융사 업무에 그 빅데이터, 머신러닝, 인공지능이 가미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러면 현재를 사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향후에 뭐 주니어 분들은 최소 20년은 회사에서 근무하셔야 되고, 이제 지금 현재 관리자분들도 최소 5년에서 10년은 근무하셔야 되는데, 이런 급변하는 환경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점을 던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하여튼 이런 니즈가 있다라는 거고, 여기 밑에 있는 요 그림 같은 경우는 뭐냐, 금융사들한테 설문을 했어요. 어떤 설문을 했냐면, 향후 5년이나 10년 내에 빅데이터 어널리틱스, 빅데이터 분석하는 분석 툴을 회사에 도입할 건지 말 건지를 이제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답은 95%는 우리는 도입할 거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 뭐 너무나 뻔하죠. 시장에서는 이런 빅데이터, 머신러닝, 인공지능 등의 최신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 FDP 협회에서 지금 이렇게 미션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뭐냐? 저는 딱 첫 번째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영어를 읽어보면 to provide financial professional with the knowledge necessary to succeed in a industry.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타겟은 너무 명확해요. 그러니까 금융 전문가들한테 지금 산업에서 성공하기에 필요한 난리지를 제공해 주겠다. 근데 이제 어떤 산업이냐? 지금 빅데이터의 발현과 머신러닝의 발현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급변하고 있는 산업에서의 성공할 수 있는 난리지를 제공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FDP는 사실은 일반적인 딥러닝, 머신러닝, 인공지능 하는 거 아니고 금융 전문가들이 현재 기술을 잘 모른다라는 가정하에 그들에게 그 빅데이터와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에 기반한 그 난리지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게 일단은 미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이제 미국 자격증이다 보니까 FDP가 미국 자격증은 항상 얘기하는 게 에틱이랑 그런 전반적인 코드 프린시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민감하게 하고, 사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자격증을 얻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것뿐,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골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금융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FDP를 충분히 따려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이제 FDP 협회를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어드바이저리 보드 멤버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쭉 보면 사실은 아주 유명하신 분은 없지만 통상 다 보면 PhD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다들 금융회사에서 기반해서 현재는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를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하고 있는 분들이 어드바이저리 보드 멤버로 다 들어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FDP를 이제 보유하게 되면 이제 어떤 역량을 가지게 되느냐라고 해보면, 첫 번째는 일단은 스킬을 얻을 수, 사실 스킬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전문적인 용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카파빌리티인 것 같고, 어떤 카파빌리티냐, 지금 머신러닝과 여기서 ML은 머신러닝이고요, AI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인공지능이고, 지금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이 많이 제공하는 이게 조직에 가져올 기회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스킬을 가질 수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회사에서 챗봇이라든지, 로봇 어드바이저리라든지, 아니면 약간 좀 어드밴스된 딥러닝 모델을 쓴다든지, 아니면 머신러닝 모델을 쓴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 그 모델을 짜라는 게 아니고, 그 모델이 현재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과연 그게 우리 회사에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대해서 식견을 가지고 그거를 평가해 줄 수 있는 스킬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운용사 입장에서 아니면 헤지펀드 입장에서 하는 얘기인데, 금융 상품을 이제 이밸류에서 할 수 있고, 아니면 사운드 데이터 드리븐 인베스트먼트 스트래티지를 지원할 수 있는 난리지를 가지게 된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에셋 매니지먼트 펌 입장에서의 두 번째 얻게 되는 이점이고요.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세 번째인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뭔가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금융사가 IT를 백그라운드로 가지시는 개발자분들과, 그리고 전통금융, 우리가 전통금융이라고 하면 IB나 아니면 은행이라고 치면 여신을 관리한다거나 증권사로 치면 리서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등등등, 이렇게 전통적인 금융 파트와 IT를 다루시는 개발자들 사이에 지금 중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분들이 매우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제 IT 개발자분들은 이제 그들만의 용어로, 이제 그들만의 문화로 일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그리고 전통적인 금융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그들만의 이제 컬처를 가지면서 이제 그들만의 이제 업무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 둘 부서 간의 그 매개체, 브릿지 역할을 해줄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FDP 협회는 트랜슬레이터다. 뭐냐면 그 둘 간의 효과적으로 의사를 서로 이제 전달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FDP 차트 홀더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차트 홀더는 트랜슬레이터다라고 일단은 명시를 했습니다. 해당 그림은 이거는 이제 2021년 기준으로 그 FDP 차트 홀더를 가지고 있는 국가별 분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일단은 중국이 없어요. 중국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작년 이제 2쿼터, 작년 5월 시험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시험에 응시했던 수강생들의 분포를 보면 이제 중국이 일단 시작했다. 이게 사실은 국제 자격증에서 되게 중요한 게 아시안들이 많이 보는 순간부터 이게 자격증의 이제 그 난이도가 확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한국인들도 세계 이제 자격증 공부하면 엄청 이제 인텐시브하게 공부하고, 중국인들은 뭐 족보나 뭐 이런 전반적인 그런 문화에 엄청 강하기 때문에 아시아인들이 많이 보기 시작하면 그 자격증의 난이도가 확 올라간다. 이거의 예시는 우리가 CFA도 그렇고 FRM도 그렇고, 혹시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자격증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제 난이도가 그닥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자격증을 이제 운영하는 협회 입장에서도 저변이 확대되지 않으면 자격증이 이제 인기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저변을 먼저 이제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난이도를 좀 쉽게 하고 합격률을 좀 높게 설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합격하고 이게 이제 구전으로 펴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효과를 이제 가지려고 하는 건데, FDP도 이제 지금 저는 시험을 21년 4월에 시험을 봤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 준비는 20년부터 했으니 20년 한 10월부터 했으니까 강의 준비도 하면서 시험도 봤고, 제가 시험 보고, 그리고 작년 10월에 보신 분, 그리고 올해 4월에 보신 분들 제가 다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예전에는 샘플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협회에서 주는 약간의 문제 은행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많이 나왔지만, 뭐 최근 트렌드는 그 문제 은행에서 덜 나오고 좀 이렇게 창의적인 문제가 좀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자격증이 얼마 생기지 않은 이 시점에 빠르게 자격증을 획득하는 게 이점이다라고 저는 이제 요 그림을 보면서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뭐 차트 홀더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분포를 보면 되게 유명한 회사들 많아요. 사실 우리가 뭐 금융 쪽에서 이렇게 많이 딥하게 오래 근무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뭐 스타델도 있고 크레딧 스위스도 있고 노무라도 있고 뭐 등등 되게 많은데, 한국은 지금 써 있는 게 신영 SM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신영 자산이랑 그다음 BNK 파이낸셜 그룹이 써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가장 처음 시험에 합격했던 사람들의 그런 직장 정보를 다 받아가지고 넣은 거고, 지금은 훨씬 많이 늘었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강의 시작하면서 제 지인들도 많이 봐서 많이 붙었고, 그리고 그 특정 금융회사에서 이렇게 단체로 오셔가지고 이제 수강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 이제 많이 합격하셨고, 사실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설명회나 누구한테 이제 FTP 소개할 때 개런티 할 수 있는 거는 오프라인 수업 오셔가지고 수업 받으면 무조건 합격이다. 근데 이제 다들 이제 오프라인으로 오는 게 좀 부담스럽긴 했죠.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이슈도 있고, 그리고 뭐 굳이 온라인으로 보는 게 훨씬 편한데 왜 오프라인 와야 되느냐. 근데 이제 또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 불편하게 해서 오면 뭐라도 하나 가져가려고 좀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오프라인 오셨던 분들은 전부 다 합격했어요. 합격 못하신 분 아무도 없고, 일부 온라인만 수강하셨던 분들은 조금 불합격했다는 얘기 제가 좀 들었고, 그리고 제 지인들은 다 붙었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오프라인에 오면서 이게 좀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FTP 전략인 것 같다라고 또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성한 거고, 제가 이제 FDP를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어떤 위기의식을 좀 느껴야 되느냐라는 입장에서 제가 일단 세 가지 이제 그 카테고리를 한번 잡아봤고요. 첫 번째는 이제 뭐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금융과 IT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IT 회사들은 이제 금융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빅테크 기업들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전부 다 금융하려고 하고, 그리고 금융회사도 이제 그에 뭐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 최대한 내부 인력의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를 수혈해가지고
그 적재적소에 갖다 넣는다든지, 뭐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IT 회사와 제휴를 해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IT 회사에서 일을 하든 금융회사에서 일을 하든 기본적으로 지금 이 빅데이터, 머신러닝, 인공지능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은 필요하다라고 일단 파악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금융권이 생각보다 빠르게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 머신러닝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뭐 실무에서 뭐 일하시는 분들은 뭐 연체 예측이나 로봇 어드바이저, 챗봇 이제 이런 거는 지금 뭐 너무 많이들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는 너무나 뭐 당연시되는 이제 뭔가 업무 툴이 돼버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과연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과 이 머신러닝과 빅데이터를 모르고 금융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저는 참 그러기 힘들 것 같다. 5년이나 10년 지나면. 왜냐하면 다 그거 적용하고 있는데 옛날에 했던 전통금융을 전문가라고 해서 과연 금융회사가 그들을 활용을 할까라고 하면 저는 약간 물음표인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 FDP가 금융인들한테 기회를 주는데 주니어들한테는 이제 뭐 신사업 부서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관리자, 시니어 관리자는 이제 요즘 대학생들은 다들 이제 컴공이나 뭐 이런 머신러닝 인공지능 관심이 많고, 뭐 옛날에 뭐 저 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 저보다 선배님들이나 저보다 뭐 5년 정도의 후배들은 사실은 안 배웠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요즘에는 뭐 이런 머신러닝 강의도 뭐 통계나 뭐 수학이나 경영이나 경제나 이런 데서도 다 이제 많이 강의하기 때문에 다 배우고 들어온다. 그럼 이제 배우고 들어온 주니어들이 뭔가 이제 문서를 써온다거나 모델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했는데 그걸 언제까지 모른다고 배척할 거냐? 저는 이제 배척하기에도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그리고 금융권 취업하는 준비생들도 지금 그 금융권 채용 공고를 보면 요즘에 공채라는 게 잘 없어요. 공채가 없어지고 통상 보면 이제 뭐 특정 분야의 부문에 뭐 사람을 뽑는다 이제 이런 게 되게 많고, 뭐 디지털 분야 아니면 뭐 무슨 뭐 개발 분야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한 이제 카테고리, 그러니까 직군을 설정해 놓고 그 직군에 맞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런 새로운 니즈에 부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이낸셜 데이터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금융 데이터 전문가는 이제 얘를 이제 정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미국의 공인 대체 투자 분석사 협회 CAI에서 후원을 하고요. 그리고 FDP 협회를 새로 만들어서 주관을 하는 국제 공인 자격증인데 금융 데이터 분석가라고 하는 국제 공인 자격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FDP 시험을 위한 커리큘럼은 이제 다음과 같고, 토픽은 이제 1부터 9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뭐 1부터 사실 8까지는, 1부터 7까지는 한번 쭉 보시면 뭐 이렇게 머신러닝,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전반에 대한 이제 뭐 알고리즘, 그 다음에 원리, 그 다음에 적용, 그 다음 뭐 이 정도 수준이 나오는데, 토픽 8을 보면 이제 항상 이제 외국 자격증은 이제 윤리에 대한 이제 워낙 그런 그게 높기 때문에, 인식이 높기 때문에 윤리가 있고, 토픽 9가 참 재밌어요. 토픽 9 이름이 핀테크 어플리케이션스거든요. 핀테크 어플리케이션스는 뭐냐? 토픽 9에는 총 10개의 논문과 보고서가 이제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토픽 9를 공부하려면 논문 10개를 읽어야 돼. 근데 그 논문 10개가 그 뭐 OECD나 뭐 FSB나 이제 이런 글로벌 이렇게 그 국제기구에서 매우 정제된 용어로 쓴 이제 보고서나 논문이 있고, 그리고 그 해외에서 되게 이제 유명한 이쪽 그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의 유명한 교수나 학자들이 쓴 논문들이 있어요. 그 논문들로 구성이 되는데, 통상 이제 그 논문들은 그 어플리케이션 하는 쪽으로 일단 쓴 논문이고, 뭐 예를 들면 뭐 보험사에서 그 교통사고 난 그 뭔가 사고 이력을 이제 본 다음에 그 이력에 들어있는 키워드 몇 개를 추려내가지고 어떤 특정한 이력서, 그러니까 사고 이력서에 어떤 특정한 키워드가 있으면 그 사람의 보험료 프리미엄을 좀 이제 올려야 된다. 그럼 이게 뭐냐면 그 텍스트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텍스트 분석을 하려면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거를 지금 확률 모델로 바꾸는 작업을 할 거고, 확률 모델로 바꾼 다음에 예측을 하고 실제 보험 프리미엄에 얹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의 논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이번 10월 시험부터 그 토픽 9에 이제 크립토 관련된 이제 보고서도 2개가 들어왔어요. 하나는 Decentralized Finance라고 해서 디파이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 하나는 이제 NFT 관련된 NFT 시장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와서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제 FDP 커리큘럼이 사실 제가 처음 공부할 때는 좀 체계가 좀 없었어요. 제가 봐도 이게 되게 뭔가 좀 빠져있는 부분이 많았다라고 제가 이제 봤는데,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시험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강의를 하면 누구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책을 이제 하나하나 읽게 되고, 새로운 게 들어오면 새로운 게 왜 들어왔지라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구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보다 보면 이번에 이제 크립토 관련된 논문 2개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FDP 입장에서도 머신러닝,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지고 이 핀테크를 다 아우를 수가 없어. 왜냐면 얘네가 파이낸스, 테크놀로지, 프랙티스거든. 이 3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블록체인이나 이제 크립토 관련된 것도 얘네들이 무조건 생각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 계속 들어올 것만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또 항상 국제자격증은 똑같아요. 처음에는 약간 이제 패키지처럼 하나로 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얘네가 레벨 1, 레벨 2 나눠버려. 저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저는 이제 이번에 강의할 때 내용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많이 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조금 이제 비전공자들한테 쉽게 설명할까 이제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내용이 만약에 이제 그 다음 시험, 그 다음 시험에 이제는 막 블록체인 관련된 내용도 막 들어가고 딥러닝에서 좀 이제 발전된 부분까지 막 더 들어오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얘네들도 분명히 레벨 1, 레벨 2로 나누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사실은 레벨 1, 레벨 2 나누면 이제 시험 응시하는 사람은 되게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2번 시험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응시료 문제도 있고, 공부도 2번 해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문제점까지 생각해보면 좀 빠르게 이제 자격증을 이제 획득하는 방식으로 뭔가 전략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커리큘럼에 대한 저의 이제 종합적 견해는 뭐냐면 되게 잘 짜져 있다. 되게 이제는 진짜 빅데이터, 머신러닝, 인공지능 기초부터 중간 과정부터 어드밴스 된 내용까지 되게 체계도 잘 갖췄고, 정말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커리큘럼을 이제 완성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게 또 이제 궁금하실 건데, 그러면 FDP 지금 사실은 이제 통계나 수학 이제 비전공자 분들은 이거 너무 수학적으로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이제 고민 아닌 고민을 하실 거고, 저는 이제 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FDP에 나오는 이제 수식에 대해서는 이제 거부 반응은 솔직히 없고, 근데 이제 저 역시도 이제 공부한 지가 좀 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인공지능을 제가 이제 최근에 공부하긴 했지만, 사실 저도 이제 학교 졸업한 지가 상당 시간 지나서 이제 이거를 다시 공부할 때는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비전공자가 공부하는 수준으로 일단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 입장이었는데, FDP 시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이낸셜 프로페셔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파이낸셜 인더스트리에 대한 조금 이해가 필요해. 그래서 어셋 매니지먼트, 인슈어런스, 뱅킹, 컨설팅, 어카운팅 이 정도, 사실 어카운팅은 이제 거의 안 나온다고 보고 제가 보면 회계에 대한 얘기는 아예 없고요.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자기 내용 중에 파마 프렌치 3팩터 모델이 나와. 그럼 사실은 이제 경영 전공하신 분들은 오케이. P, PB, 그 다음에 사이즈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로 이제 팩터 나눈 걸로 이제 회계 분석하는 거구나. 이제 바로 아실 거거든요. 근데 사실 경영 전공 안 하신 분들은 파마 프렌치 3팩터가 뭐야? 이제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제가 볼 때는 FDP 시험에 당락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기본적으로 경제나 금융이나 이런 이제 뉴스 정도 잘 읽고 그냥 그거에 대한 기본 배경만 있으면 전 된다고 보고, 물론 많으면 훨씬 좋고요. 많으면 이해하는데 훨씬 편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background assumed by the FDP 프로그램 두 번째 이제 볼드체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이게 중요한데 mathematics and statistics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랑 통계는 여기 써져 있는 거는
undergraduate courses, basic, algebra, calculus, probability and statistics, 그다음 CAIA, CFA or FRM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학부 수준의 기본 알지브라, 그러니까 이제 선형대수, 그다음에 캘큘러스는 이제 미적 분학, 그리고 이제 probability and statistics는 이제 확률 통계인데 그 학부 수준의 수업을 들었으면 베스트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나는 수학이 싫어서 이제 문과 전공했는데 내가 나이 먹고 이거를 또 FDP를 하기 위해서 또 수학에는 통계를 해야 되냐.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좀 이제 요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공부를 조금 하시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안 하면 FDP 커리큘럼상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은 있어. 근데 또 이렇거든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게 회사에서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큼 공부의 노력을 조금만 가하면 공부 다 잘한다고 봐요. 그리고 자격증 시험 공부할 때 그 정도의 노력들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큼만 들이면 무조건 합격한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 정도만 있고 조금만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제가 수업할 때 기초 통계랑 수학 강의도 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거는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는 굳이 증명할 필요 없지만 이 부분은 좀 암기하시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가이드를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저를 좀 이제 믿고 수업을 들으시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FDP 시험은 전혀 코딩 관련된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코딩에 대한 부담은 없어져도 된다. 네, FDP 이제 시험, 그러니까 스터디 가이드가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오거든요. 홈페이지에 FDP 이제 회원 가입하시고 이제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이제 이 스터디 가이드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스터디 가이드는 어떤 식의 구성되어 있느냐? 토픽이 있고, 해당 토픽에 리딩이 있고, 그 리딩 내에 키워드랑 러닝 오브젝티브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러닝 오브젝티브스는 이제 우리가 LOS라고 보고, 그래서 토픽, 리딩, 키워드, LOS 이제 이렇게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LOS, 러닝 오브젝티브의 답을 예를 들면 describe, 어떤 터미널러지를 describe 해라, 아니면 calculate, A라는 거를 계산해라, 아니면 이제 compare, contrast, between A and B라고 하면 A랑 B를 대조해라, 이렇게 그런 이제 그러니까 러닝 오브젝티브스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은 저희가 다 이제 교재로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준비로 필요한 거는 이제 핸드북이랑 스터디 가이드가 있고, 핸드북은 말 그대로 이제 시험 전반에 대한 이제 예를 들면 시험장에 신분증을 가져가야 됩니다. 아니면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어떠한 개인 소지품도 들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등등등 이제 이런 시험과 관련된 유의사항이 써 있는 거고, 스터디 가이드는 말 그대로 이제 토픽, 키워드, 러닝 오브젝티브스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전반적인 시험 커리큘럼과의 전반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터디 머티리얼스는 일단은 주교재가 3개 있어요. 데이터 사이언스 포 비즈니스, 그 다음에 An Introduction to Statistical Learning, 그 다음에 Machine Learning in Business 이제 이렇게 해서 이 3가지 주교재가 있고, 그 밑에 주교재에서 커버하지 않는 리딩들을 포함한 묶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돈을 내고 좀 사야 되는 이제 좀 그런 부담은 좀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제 FDP 커리큘럼, 그러니까 FD 자격시험을 이제 국내에 어떻게 런칭을 이패스랑 이제 코스페랑 같이 하면서 이 교재를 만드는데 엄청 노력을 많이 이제 기울였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항상 그런 요약서나 전과 같은 게 있으면 공부하기가 엄청 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마치 이제 CFA는 그러니까 커리큘럼 북이 있고 슈에이저가 있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FDP 이 시장에는 슈에이저 같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슈에이저 버전의 뭔가 요약을 담은 이제 교재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개별 리딩, 이제 개별 교재에 있는 이제 해당하는 LOS의 내용을 다 발췌해가지고 최대한 그림 같은 것도 설명할 수 있도록 넣은 다음에 그림과 발췌된 내용을 이제 LOS 밑에다가 넣어서 그 LOS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앤서를 밑에다가 달아놓고 우리는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니까 모든 리딩을 다 읽지 않아도 교재만 봐도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단 이제 시험 보실 때는 좀 리딩을 보라고 저는 이제 권고를 해드리는데, 근데 이제 잘 말씀을 안 들으세요. 그러니까 통상 이제 그래서 리딩 안 읽고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은 내가 안 배웠던 내용들이 나왔다, 이제 이렇게 코멘트를 좀 하시는데, 저는 근데 교재가 한 80% 정도는 이제 커버한다고 보고, 이제 남은 20%는 이제
본인의 이제 약간의 노력에 의해서 리딩을 보면서 이제 공부하셔야 된다. 근데 결론은 교재만 봐도 크게 시험 보는 지장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매년 4월이랑 10월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용이 비싸다면 비싸요. 그래서 일단은 얼리라고 써 있는 거는 이제 시험 보기 지금도 아마 얼리 스테이지 건 같은데, 이제 얼리 스테이지 하면 좀 싸고, 그러니까 총 이제 1,350불이 되는 거고, 스탠다드라고 해서 이제 얼리 레지스트레이션 이제 이후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1,550불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시간은 4시간인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세 번째랑 다섯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FDP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이라고 해서 요건 이제 객관식이고요. 객관식은 이제 3지 또는 4지인데 퍼센트가 75%. 근데 생각해보면 135분 동안 80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문제당 1.5분 정도 이제 풀고 나머지 이제 검토하는데 한 15분 쓰고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객관식을 풀어내야 된다. 이제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잘해서 문제 보는 순간 답이 딱딱딱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프랙티스를 할 거고 이제 이렇게 강의를 이제 강의를 듣고 서로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이제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써 있는 FDP Constructed Response Question. 이게 이제 주관식 문제고, 주관식 문제는 2개 내지 4개 세트, 이제 약간의 긴 지문이 나오고, 이제 그 지문을 읽고, 새끼 문제들이 통상, 적으면 5개, 많으면 11개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통상 한 20개 이상의 새끼 문제들을 다 푸는,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것도 25%의 이제 가중치를 가지고, 시간은 65분. 그래서 이것도 주관식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풀긴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이제 컴퓨터 베이스로 보는 거니까 CBT로 보시는 거는 지금 세대들은 되게 이제 익숙한 환경이고요. 그래서 토플 시험 보는 장 같은 데 가서 프락터가 있고 그 사람한테 신분 확인 받고 이런 소지품 검사 같은 공항에서 하는 거 한번 이제 검사 한번 받은 다음에 시험장 들어가서 해당하는 자리 가서 컴퓨터 켜고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를 갖게 된다. 이 부분은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이 제 강의나 아니면 이제 이번에 시험을 보시면서 느꼈던 느낀 점이나 아니면 이제 시험에 대한 난이도 등의 후기를 써주신 건데 최대한 저한테 호의적인 이제 후기를 제가 이제 선택해 왔고요. 그리고 이제 호의적인 이제 후기 중에 강의를 참 잘했다 싶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참 몇 개 있었습니다. 다는 아니었고. 그래서 있고 제가 밑줄 친 거는 저에 대한 칭찬이 있는 거니까 혹시 이제 모니터를 좀 보시는 분들은 좀 보일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실제 업무 적용 사례인데 이거는 제가 그냥 선택해 봤어요. 이게 처음에 있는 은행에서 기본 트리 베이스드 모델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실제 여신 쪽 연체나 이제 이런 부도나 이제 이런 거 예측하시는 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쓰는 모델이고 그리고 증권사는 이제 최근에 이제 몇 개 증권사들이 자연어 처리 기반으로 해서 텍스트 분석해가지고 리서치 보고서를 쓰겠다 아니면 이제 뭔가 그런 분석하는 결과를 내겠다 이제 그런 액션들을 많이 취하고 있어서 제가 일단은 두 번째로 텍스트 분석에 기반한 주식 수익률 및 문서의 감성감 분석 모델 설계라는 걸 일단 해봤고 세 번째는 이제 운용사 특히 이제 운용사에서 이렇게 뭔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뭔가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실 때 옛날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할 때 과연 내가 쓰는 전략이 과거에도 괜찮았냐.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백테스팅이라고 하고, 백테스팅이 실제로도, 활용했을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제 검증하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현재 통계에서 제시하는 P-밸류가 정확하지 않다. P-밸류를 훨씬 더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몇 개의 이제 그런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와서 어떤 식으로 적용시키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은행 데이터들을 사실 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데이터셋을 많이 보는 거죠. 우리가 딱 엑셀에 들어있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디 그러니까 고객들 번호가 있고 에이지, 젠더 등등등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거 이제 이렇게 잘 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트리 모델을 한 번에 만들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그냥 파이썬 키고 라이브러리 가지고 데이터만 이제 임포트 한 다음에 그냥 이제 런 누르면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나온 거를 그러면 과연 트리를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 이제 트리를 만드는 알고리즘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 써놓은 거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깅, 부스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우리는 알고리즘에 대한 원리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알고리즘들이 어떠한 장점, 단점을 갖는지도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런 알고리즘 썼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뭐냐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요거 성능 평가 및 모델 선택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어떤 식으로 평가돼야 되는지, 이거를 어떤 모델이 더 좋은 모델인지를 이제 판별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판별 뭐 그래프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보고, 우리는 요 파란색 있는 이제 이 모델이 가장 좋은 모델이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반적인 걸 배울 수 있게 되고, 뭐, 왼쪽에 있는 이제 이거는 뭐냐면, 트위터에서 데이터를 다 수집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건데,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냐? 테슬라와 관련된 이제 뉴스에 대해서 이런 타이틀이랑 그 데이터를 쭉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타이틀이 뭔가 이제 뭐 긍정적인 뭔가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고, 네거티브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타이틀에 대해서 이거를 개량화하는 어떤 이제 뭔가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개별의 그 타이틀들이 마이너스 값을 갖는지 플러스 값을 갖는지, 플러스면 포지티브, 마이너스면 네거티브, 이런 식으로 스코어링을 한 다음에 이 스코어를 가지고 이제 일별 수익률이랑 리그레션 해가지고 뭔가 분석하는 이제 이런 어프로치도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텍스트 마이닝에서 얘를 스코어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는 커리큘럼 상으로 배울 수 있다. 요 정도 예시인 것 같고요, 요거는. 그리고 운용사에서 이렇게 수많은, 그러니까 랜덤리 제너레이트 트레이딩 스트래티지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뭔가 그런 정규 분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전통적인 그냥 P-밸류를 그냥 뭐 사람들이 흔히 쓰는 P-밸류로 쓰게 되면 이런 빨간색 영역에 나타나는 것처럼 false discovery, 그러니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적용시켜야 되느냐? 이제 홈이라는 메소드랑 뭐 BHY라고 하는 포뮬러를 배우게 되거든요, 우리가 FDP 커리큘럼상. 그럼 이제 이거를 적용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false discovery가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에 확실히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P-밸류를 좀 더 보수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뭔가 알고리즘도 배우게 된다.